1974년 12월 31일 저녁,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제개발 원조에 관한 법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팀도 기념식도 없었으며 백악관 측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용된 법적 권한을 인용하는 짧은 공식 통보 외에는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포드가 서명한 것은 41년간 지속된 연방범죄를 종결시켰습니다. 1933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행정명령 6.1필릭 2호 이후 처음으로 자정부터 미국 시민은 합법적으로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 장신구나 수집 가치가 있는 금화가 아니라 금고에 골드바 등 감당할 수 있는 한 어떤 형태나 수량의 금이라도 연방 면허 없이 정부 기관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제럴드 포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포드는 금 소유가 중죄라는 사실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의 제임스 블렌차드 3세라는 청년이 30초의 TV 방송 시간을 사서 휠체어에 앉아 금괴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왜 저는 이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영상을 찍은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안이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미국 통화 정책 역사상 가장 교훈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모든 방향에서 틀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앞서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 시기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먼저 배경 지식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1975년은 진공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1년 8월 13일 금요일 오후 리처드 닉슨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준 의장 아서 번즈, 재무장관 존 코널리, 그리고 당시 국제통화 담당 차관이었던 미래의 연준 의장 폴 볼커를 포함한 15명의 고문과 12명이 더 참석했습니다. 기자단에는 대통령이 휴식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목적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이후 국제통화 질서를 지배해온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는 온스당 35달러로 금에 고정되었고 다른 모든 주요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이 실제로 요구에 따라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작동했습니다. 1971년 8월이 되자 그 믿음은 지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19세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정부가 보유한 달러 부채는 미국이 실제로 보유한 금의 4배로 늘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일주일 전 미국 금 30억 달러 상당을 요청했는데 이는 회의 며칠 전에 재무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치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미국 금융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닉슨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외국 정부는 더 이상 재무부에 가서 달러를 미국의 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구는 닫혔습니다. 닉슨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것이 달러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평가절하라는 유령을 잠재우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달러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객습 기절 73년까지 달러는 공식적으로 2번 평가절하되었습니다. 1974년까지 인플레이션은 12.3%에 달했습니다. 1974년 12월 31일까지 달러는 금창구가 닫힌 이후 구매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습니다.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던 금은 국제시장에서 온스당 105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5년 1월 1일 마침내 금을 살 수 있게 된 미국인들이 마주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1974년을 금 열풍을 대비하며 보냈습니다. 5개의 상품 거래소는 자정이 지나자마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요에 대비해 새해 전날 각각 금 선물 계약을 상장했습니다.
TV 평론가들은 금값이 향후 12-24개월 안에 2배 이상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값은 1974년 한 해에만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미국 수요에 대한 단순한 기대만으로도 그랬다면 실제로 4천만 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2개월 후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헤스 백화점 체인은 첫날 200온스의 금을 판매한 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리퍼블릭 내셔널 은행은 금 소유가 여전히 불법이었던 1974년보다 1975년 한 해 동안 금을 더 적게 팔았습니다. 메릴 린치는 1975년 동안 예상했던 금고의 판매량의 이 올해의 32%만 판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78년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시장 분석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1월 첫 7일 동안 금값은 온스당 30달러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매수 수요를 예상하고 1974년 내내 금을 축적했던 사람들, 런던, 취리히, 프랑크푸르트의 국제시장에 존재했던 이들은 실망감 속에 매물을 던졌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파도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그 파도 없이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976년 8월 금값은 온스당 100시 이후 80달러로 떨어졌는데 이는 다시는 도달하지 않을 최저치였습니다. 합법화된 순간 185달러의 금을 샀던 미국인들은 19개월 만에 투자금의 40%를 잃었습니다. 공식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 이야기의 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금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시점에 사고 있을 때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서 번즈는 당시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금 소유 합법화를 반대하며 의회의 금지 해제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은행 계좌에 저축을 금으로 옮기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달러를 당혹스럽게 만들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번즈는 단순히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 대통령 도서관에 보관된 1975년 6월 3일 비밀 해제된 편지는 번즈가 포드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구체적입니다. 번즈는 서독 총리 헬무트 슈미트가 동의한 가운데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와 비밀 서면 합의를 맺었다고 포드에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독일이 시장이나 다른 정부로부터 공식 가격인 온스당 12.2달러보다 높은 가격으로 금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가격은 온스당 160달러에서 175달러 사이였습니다. 번즈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 관련 가격으로 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합의에 미국이 저항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포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들에게 방금 법적 소유권이 부여된 자산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사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일상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번즈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동시에 공급을 높게 유지하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 보유고에서 200만 온스의 금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는 포드가 합법화 명령에 서명한 지 6일 후인 1915년 1월 6일에 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976년에 자체 금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재무부는 1978년에 매각을 재개했습니다. 결합된 효과는 미국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고 들은 금속이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이 1975년 1월 1일 미국인들이 진입한 시장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관리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답은 즉시 움직였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논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실이었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금창구 폐쇄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10년 내내 사실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은 시점과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법화가 즉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미국의 수요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 수요가 예정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번즈와 재무부가 가격 상승세마다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은 절망의 단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값이 112달러로 떨어지고 여론이 금값이 2배가 될 것에서 금은 실수였다. 로 옮겨갔던 1976년에 금을 산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부를 쌓았습니다. 금값은 1976년 8월 괘심 12달러에서 1980년 1월 850달러로 치솟았으며 이는 3년 반 만에 610% 이상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트레이더는 제임스 싱클레어라는 뉴욕의 귀금속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1970년대 후반의 한 일, 특히 금값이 1977년 온스당 1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측하고 1980년 1월 정점 하루 전날에 포지션을 정리한 기록 덕분에 미스터 골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싱클레어의 경력에 대한 기록에서 거의 강조되지 않는 것은 그의 분석 체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29년 대폭락 때 공매도로 1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의 사업 파트너인 버트 셀리그먼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통화 위기의 메커니즘, 제도적 기만, 시장 포지셔닝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업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1977년 싱클레어의 예측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5년의 실망 이후 다른 분석가들이 더 이상 보지 않던 기저의 통화 상태를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달러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번즈의 억제는 가격 신호를 지연시켰을 뿐 근본적인 현실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1월 번즈가 연준을 떠나고 무능한 지 윌리엄 밀러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억제 메커니즘은 약화되었습니다. 1979년 8월 폴 볼커가 취임하여 고용에 미치는 비용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은 관리되는 금값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1971년부터 쌓여온 기저 상태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교훈은 합법화 사건 그 자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제로 성사시킨 짐 블렌차드는 축배를 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5년 뉴올리언스에 귀금속 및 희귀 동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골드 뉴스레터라는 소식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례 투자 컨퍼런스를 조직했는데 첫 해에 단 250명을 예상했음에도 700명이 몰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이 자산군에 접근 가능하고 유동적이며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초기 50달러짜리 동전 사업은 1988년 매각할 당시 연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1975년 1월의 시점을 잘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합법화가 사건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금을 가치 있게 만든 근본적인 통화 무질서는 포드의 서명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번즈의 편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금 소유의 귀환은 그것이 일어난 순간에 자유로운 금 시장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격 상승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설정한 조건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허용된 관리된 금 시장의 귀환이었습니다. 모든 랠리 때마다 재무부가 매도한 것, 연준과 분데스방크의 비밀 합의, 조정된 IMF 경매는 실시간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되었습니다. 재무부는 경매를 발표했고 IMF는 매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숨겨진 것은 번즈의 편지였습니다. 즉 억제가 최고의 수준에서 조율되었으며 금이 달러 위기의 신호라는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시간주 애나버에 있는 포드 대통령 도서관의 백악관 중앙 파일 23번 상자 금융 폴더 E9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1974년 금 합법화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비상시에 정지되었던 권리를 회복시켰고 미국인들은 다시 자유로워졌으며 시장은 작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록된 바는 더 구체적입니다. 권리는 회복되었지만 시장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연준 의장은 미국인들이 막 소유할 수 있게 된 자산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비밀 합의를 맺었습니다. 재무부는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유고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신호에 반응하여 합법화된 순간 금을 샀던 가장 빨리 움직인 투자자들은 19개월 동안 돈을 잃었습니다. 승리한 투자자들은 가장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제가 창피해졌을 때, 여론이 떠나갔을 때, 그리고 금값이 합법화 당일 가격보다 40% 하락했을 때 샀습니다.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가 대중이 포기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그 패턴은 1976년의 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자산군에서 나타납니다. 뻔한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군중은 기저의 상태를 읽는 군중에게 패배합니다. 1976년의 기저 상태는 1971년에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달러였습니다. 번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볼커도 알았습니다. 독일인들도 알았습니다. 1976년 8월 112달러에 금을 샀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금값은 1980년 1월 850달러를 찍고 폭락했습니다. 1982년 6월까지 다시 350달러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내내 금에 대해 옳았던 사람들은 18개월 만에 수익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폴 볼커가 위기를 끝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점까지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다음 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다룬 내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금시장 이면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금융 역사관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아카이브에 묻혀있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제적 현실의 진화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곧 공개됩니다.